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24년 3월 브뤼셀 유럽연합 도시포럼 대회의장. 500명의 도시계획 전문가들 앞에서 한 남성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암스테르담 도시재생연구소 소장 에릭 판 데어 베르흐. 그는 유럽에서 30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이 분야의 살아있는 전설이었죠. 1,000만 명이 사는 도시 한복판에 고속도로를 걷어내고 하천을 복원한다. 게다가 그곳이 24시간 안전하다고요? 신사숙녀 여러분, 이건 동양식 과장 광고입니다. 제 20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서울 청계천 데이터는 조작되었거나 최소한 심각하게 미화되었을 겁니다. 회장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뒤편에서 한국 대표단이 조용히 일어섰죠. 서울시 도시계획과 김 과장이 차분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판 데어 베르흐 소장님,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항공권과 숙박은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4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에릭은 비웃으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이론이 맞다는 걸 현장에서 증명하고 동양에 과장된 도시 신화를 깨부수기 위해서였죠. 2주 후, 그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측정 장비와 회의적인 시선, 그리고 이미 완성된 비판 논문 초안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20년 전문 지식이 청계천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지. 그리고 48시간 후 자신이 암스테르담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할 일이 그 비판 논문을 찢어버리는 것이 되리라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부터 유럽 최고의 도시재생 전문가가 서울에서 겪은 믿을 수 없지만 모두 사실인 48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판 데어 베르흐입니다. 암스테르담 도시재생연구소에서 20년째 소장으로 일하고 있죠. 제가 손댄 프로젝트는 유럽 전역에 걸쳐 있습니다. 로테르담의 구항만 지역을 예술특구로 바꿨고 베를린의 폐쇄된 공항을 시민공원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낙후된 해안가를 관광명소로 만든 것도 제 작품이죠. 그런 제가 2024년 4월 어느 날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여행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청계천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데이터를 보는 순간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도심 한복판 5.8km 하천에 연간 2천만 명이 방문한다. 새벽에도 안전하다. 범죄율이 거의 제로라고요? 제 경험상 이런 수치는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조작되었거나 아니면 극도로 제한된 구역에서만 적용되는 특수 사례거나 공항에서 나오자 서울시 담당자 김민준 과장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죠. 환영합니다, 소장님. 피곤하시겠지만 바로 청계천으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좋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군요. 48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했죠? 차 안에서 김 과장은 청계천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1950년대 복개, 2003년 복원 결정, 2005년 완공. 총 공사비 3,900억 원. 제가 끼어들었죠. 김 과장, 제가 알고 싶은 건 역사가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예요. 야간 범죄율, 시민 이용률, 유지보수 비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게 정말로 지속 가능한지 말이죠. 김 과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전형적인 회피성 답변이었거든요. 데이터로 설명 못하니까 감성에 호소하는 거죠. 차가 도심으로 들어서자 서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층 빌딩, 복잡한 도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차량들. 전형적인 아시아 메가시티였어요. 이런 도시에서 하천 복원이라니. 제 전문가적 직관이 말했습니다. 이건 쇼케이스용 프로젝트일 뿐이라고. 차가 멈췄습니다. 청계천 광장이었죠.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걸어가시죠. 저는 가방에서 측정 장비를 꺼냈습니다. 소음 측정기, 대기질 측정기, 그리고 관찰 노트.
준비는 완벽했어요. 이제 이 과장된 프로젝트의 실체를 밝혀낼 시간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첫 번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인데 소음이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측정기를 확인하니 85데시벨에서 60데시벨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인정할 만하군요.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평일 한복판인데도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들, 산책하는 직장인들,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부들. 저는 노트에 메모하기 시작했죠. 평일 오후 유동인구 예상보다 많음. 하지만 주말 집중 현상의 가능성 높음. 김 과장이 옆에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곳은 하루 평균 6만 명이 방문합니다. 주말에는 10만 명까지 늘어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5.8km에 6만 명이라면 평방미터당 밀도가 너무 높아요. 어딘가 병목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구간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죠. 범죄, 사고, 민원. 제가 30개 프로젝트에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물길을 따라 걸으며 구조물들을 관찰했습니다. 다리가 22개, 징검 다리가 8개소. 조명은 1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조명 배치는 나쁘지 않군요. 하지만 야간 안전은 조명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CCTV는 몇 대나 있을까요? 제가 물었죠. 김 과장이 답했습니다. 약 180대 정도입니다. 역시나.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결국 감시 시스템으로 안전을 만드는 거잖아요. 유럽도 똑같습니다. 30분쯤 걷자 첫 번째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노인이 벤치에 가방을 두고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가방을 그냥 두고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5분이 지났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였죠. 노인이 돌아왔을 때 가방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우연일 겁니다. 한두 번의 사례로 안전을 증명할 순 없으니까요. 계속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청계천 양옆으로 상가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음식점, 카페, 편의점. 이건 좋은 신호였습니다. 상업시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유동인구가 생기고 그게 안전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동시에 문제도 생깁니다. 소음, 쓰레기, 취객. 저는 바닥을 유심히 봤어요. 놀랍게도 깨끗했습니다. 쓰레기통도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고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아직 모르겠습니다. 낮 풍경만으론 판단할 수 없어요. 진짜 테스트는 밤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죠. 유럽의 수많은 공원과 하천이 낮에는 아름답지만 밤이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약 거래, 폭행, 절도. 어둠은 모든 것을 바꾸거든요. 오후 5시쯤 되자 퇴근 인파가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청계천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어떤 이들은 걸으며 전화 통화를 했고 어떤 이들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건 흥미로웠어요. 보통 퇴근길은 최대한 빨리 집에 가려고 하는데 여기선 사람들이 일부러 멈춰 서는 거죠. 한 직장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매일 이 길로 퇴근하시나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네, 거의 매일이요. 왜 청계천을 거쳐 가시죠?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져서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도 여기 오면 풀려요. 마음이 편해진다. 정량화할 수 없는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에서 시민의 심리적 만족도도 중요한 지표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시민 체감 만족도 높음. 하지만 객관적 검증 필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어요. 저는 김 과장에게 말했습니다. 호텔에 가서 짐을 풀고 밤 10시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혼자서요. 밤 10시, 저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혼자였어요. 김 과장의 동행 제안을 거절했죠. 객관적인 관찰을 위해서는 혼자여야 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야간 측정 장비와 소형 카메라가 들어있었어요. 이번 조사의 핵심은 야간 안전성이었습니다. 낮의 활기찬 모습은 어떤 도시에나 있으니까요.
청계천 광장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 10시인데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상했던 한산한 풍경이 아니었죠. 벤치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산책하는 이들도 꽤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밤 10시 유동인구 예상보다 3배 많음. 하지만 이건 금요일 밤 현상일 수 있음.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은 충분히 밝았어요. 하지만 밝기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죠. 암스테르담 운하 지역도 조명은 충분했지만 야간 범죄율이 높았으니까요. 중요한 건 사람들의 행동 패턴입니다. 공포감이 있는지 경계하는지 아니면 편안한지. 50m쯤 걸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젊은 여성이 혼자 이어폰을 끼고 조깅하고 있었어요. 밤 10시예요. 유럽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저는 그녀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는가? 아니요. 핸드폰을 손에 꽉 쥐고 있는가? 아니요. 그녀는 완전히 편안해 보였어요. 음악에 맞춰 가볍게 뛰고 있었습니다. 우연일 겁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한 명의 사례로 결론을 내릴 순 없어요. 계속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CCTV가 곳곳에 보였어요. 역시나. 이건 감시 시스템으로 만든 안전이구나.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CCTV를 의식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유럽에서는 CCTV 아래에서 사람들이 긴장하는데 말이죠. 벤치에 앉았습니다. 관찰하기 좋은 위치였어요. 10분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을 세어봤습니다. 47명. 그중 혼자 걷는 여성이 12명이었어요. 밤 10시 30분에 말이죠. 이건 통계적으로 이상했습니다. 유럽 도시에서 이 시간대 여성 혼자 보행 비율은 5% 미만인데 여기선 25%가 넘었어요. 그때 옆 벤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노트북을 벤치에 두고 자리를 떴어요. 화장실에 가는 것 같았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얼마나 걸릴까? 3분이 지났습니다. 노트북은 그대로였어요. 5분, 7분. 수십 명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청년은 노트북을 보더니 바람에 날릴까봐 자기 가방을 옆에 놓고 갔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제 20년 경험과 맞지 않았어요.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면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게 도시공학의 기본 전제예요. 그런데 여기선 그 전제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더 늦은 시간을 보기로 했죠. 상류 쪽으로 걸어갔어요. 어두운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달이 밑이었죠. 유럽이라면 절대 혼자 지나가지 않을 곳이에요. 하지만 앞에서 한 여성이 태연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따라갔어요. 그녀는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낯선 남성이 따라오는데도요. 다리를 지나자 다시 밝은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노점상들이 있었어요. 간단한 먹거리를 파는 상인들이었죠. 밤 11시인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매일 밤 이 시간까지 하시나요? 네, 새벽 1시까지요. 위험하지 않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위험하다니요? 여기가 어딘데요? 청계천인데 뭐가 위험해요? 그 당연하다는 태도가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두려움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가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야간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비정상적으로 높음. CCTV만으로는 설명 불가. 추가 관찰 필요. 새벽 1시까지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죠. 이건 제가 아는 어떤 도시와도 달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목격한 것들이 제 이론과 맞지 않았거든요. 20년 동안 쌓아온 지식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새벽 4시,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장 한적할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청계천이 어떤 모습일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택시들만 가끔 지나갔죠. 청계천에 도착했을 때 저는 텅 빈 공간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새벽 4시인데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중 절반이 여성이라는 거였어요. 20대부터 50대까지 혼자 또는 둘씩 짝을 지어 뛰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예요. 암스테르담이었다면 경찰도 순찰을 꺼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한 여성을 멈춰 세웠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온 도시계획 연구자인데요.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녀는 이어폰을 빼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매일 이 시간에 운동하시나요? 네, 거의 매일이요. 3년째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새벽인데 혼자. 그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섭다니요? 왜요? 여기 청계천인데요. 저는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같은 거 걱정 안 되시나요? 그녀가 웃으며 답했죠. 아, 외국분이시구나. 여기는 서울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항상 누군가 있고 다들 서로 신경 써주거든요. 서로 신경 써준다. 이 말이 핵심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어요. 새벽 4시 30분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노인, 출근 준비하는 직장인. 그들은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대화하지는 않았지만 은연중에 서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어요. 외국분이신가 보네요. 새벽부터 뭐 하세요? 저는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청계천 연구하시는구나. 좋은 곳이지.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자주 나오시나요? 매일 나와요. 10년째. 새벽에도요? 새벽이 제일 좋아. 공기도 맑고 사람도 적당하고.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솔직히 새벽에 혼자 다니는 게 안전한가요? 노인은 웃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기 저 아주머니도 매일 보고, 저기 조깅하는 청년도 매일 보고.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예요. 이름은 모르지만요. 이름은 모르지만 서로 아는 사이. 이게 바로 제인 제이콥스가 말한 거리의 눈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청계천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어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단체로 체조하는 노인들, 출근길에 들른 직장인들, 학교 가기 전 산책하는 학생들. 이건 단순한 하천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거실이었어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20대 여성 알바생이 혼자 일하고 있었죠. 저는 커피를 사며 물었습니다. 혼자 새벽 근무하시는군요. 무섭지 않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밤보다 새벽이 더 편해요. 단골분들 많거든요. 매일 보는 얼굴들이라 가족 같아요. 가족 같다. 또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하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는 익명성 속에서 공동체를 만들어냈구나.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알고 대화는 안 해도 서로를 지켜보는. 이게 바로 청계천의 비밀인가? 오전 7시 출근 시간이 되자 청계천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걸어가지만 어딘가 여유가 있었어요. 유럽의 출근길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한 직장인이 커피를 쏟았어요. 즉시 3명이 다가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호텔로 돌아가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청계천의 안전은 CCTV가 아닌 사람이 만든다. 지속적인 유동인구, 서로에 대한 암묵적 신뢰, 일상적 상호작용. 이것이 제인 제이콥스 이론의 완벽한 구현이다. 하지만 어떻게 이게 1000만 도시에서 가능한가? 제 이론이 틀렸습니다. 아니, 불완전했어요. 저는 시스템과 디자인만 봤지 사람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청계천은 그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인해야 할 게 남았습니다.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지 아니면 일시적 현상인지 말이죠.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김 과장과 만났습니다. 저는 밤새 정리한 질문 리스트를 꺼냈어요. 이제 감성이 아닌 데이터로 확인할 시간이었죠. 김 과장, 구체적인 수치를 보고 싶습니다.
유지보수 비용, 범죄 통계, 민원 건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20년간의 추세 데이터요. 김 과장은 준비된 자료를 건넸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죠. 2005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였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어요. 연도별 범죄 발생 건수. 2005년 23건에서 시작해서 2024년 2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조작 아닌가요? 김 과장이 차분하게 답했죠. 경찰청 공식 통계입니다. 원하시면 종로 경찰서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는 다른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연간 방문객 수. 2005년 480만 명, 2010년 1200만 명, 2024년 2200만 명. 방문객은 늘었는데 범죄는 줄었다? 이건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유지보수 비용을 봤어요. 연간 120억 원. 5.8km에 120억이면 킬로미터당 20억 원. 암스테르담 운하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유지하나요?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시민자원봉사가 많아요. 주말마다 300명 정도가 청소하러 나옵니다. 자발적으로요. 자발적 봉사. 또 나온 키워드였어요. 저는 회의적으로 물었죠. 20년 동안 계속된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보통 처음 몇 년은 열심히 하다가 식잖아요. 김 과장이 웃었습니다. 직접 보시겠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다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CCTV는 180대라고 했죠? 화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까? 김 과장이 답했죠. 아니요. 사건 발생 시에만 확인합니다. 실시간 감시는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안전을 보장하죠? 사람들이 지키니까요. 저는 파일을 넘기며 계속 확인했습니다. 야간 조명 전력 소비량, 수질 관리 비용, 시설물 보수 주기. 모든 수치가 합리적이었어요. 과장되지도 않았고 숨겨진 것도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민원 처리 데이터였어요. 연간 민원 1200건 중 90%가 긍정적 제안이었습니다. 불만이 아니라 개선 아이디어였던 거죠. 오후에는 청계천 관리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소장 박준영 씨를 만났어요. 50대 중반의 엔지니어였죠.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청계천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박 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여름폭우 때 수위 관리요. 그리고 겨울의 노숙자 문제. 하지만 둘 다 해결 가능한 수준입니다. 노숙자 문제라니 흥미로웠어요. 유럽에서는 이게 가장 큰 골칫거리거든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박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강제로 쫓아내지 않아요. 대신 복지센터와 연계해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적대적이지 않아요. 커피나 음식을 나눠주는 분들이 많죠. 저는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는 노숙자를 위협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적 차이구나. 박 소장이 덧붙였습니다. 작년에 한 노숙자분이 청계천에서 쓰러졌는데 시민들이 119 부르고 병원까지 따라갔어요. 퇴원할 때까지 돌봐드렸죠. 오후 3시 청계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청계천을 다시 봤습니다. 하천폭은 평균 50m, 수심은 40cm. 양쪽의 산책로가 각각 4m. 다리는 평균 200m마다 하나. 이 모든 게 계산된 설계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조명 배치였습니다. 단순히 밝기만 고려한 게 아니라 그림자 패턴까지 계산했더군요. 사각지대가 거의 없었어요. 누가 설계했을까? 김 과장에게 물었더니 국내외 전문가 50명이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 될 수 있었는데 당시 제가 거절했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녁 6시 다시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이번엔 패턴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디서 멈추는가? 무엇을 보는가? 1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따라 걷지만 자주 멈춥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징검 다리를 건너고 분수를 구경하고. 이게 바로 핵심이었어요. 청계천은 사람들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애착이 생기고 애착이 생기면 지키려는 마음이 생기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청계천은 이동 공간이 아닌 체류 공간이다. 이것이 안전의 핵심이다.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할 시간이었어요. 밤 11시, 저는 극단적인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김 과장에게는 미리 알렸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실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제 노트북을 벤치에 두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관찰하는 거였어요. 30만 원짜리 노트북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같은 실험을 했을 때는 5분 만에 사라졌었죠. 청계천 중간 지점, 사람들이 적당히 오가는 벤치를 골랐습니다. 노트북을 놓고 50m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카페에 앉아 창문 너머로 지켜봤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10분. 5분이 지났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벤치 옆을 지나갔어요. 노트북을 흘끗 보더니 그냥 갔습니다. 10분이 지났죠. 중년 여성이 벤치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봤지만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15분째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노트북을 발견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노트북을 벤치 안쪽으로 밀었습니다. 떨어질까봐 걱정한 거였죠. 그리고는 자기 가방을 그 옆에 놓고 갔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노트북을 보더니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저는 급히 따라갔습니다. 편의점에서 아주머니는 알바생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젊은이, 저기 벤치에 노트북이 있는데 주인 찾으면 알려줘요. 알바생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나타나 제 노트북이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요즘 노트북 비싼데 조심하셔야죠. 청계천이라도 말이에요. 청계천이라도. 이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맹목적인 신뢰가 아니라 건강한 경계심이었어요. 저는 아주머니께 감사 인사를 하고 두 번째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더 극단적이었어요. 새벽 1시 가장 어두운 구간에서 길을 잃은 척하며 도움을 청하는 거였죠. 외국인이 새벽에 혼자 헤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유럽이었다면 무시당하거나 오히려 위험했을 겁니다. 다리 밑 어두운 곳에서 지도를 펼치고 두리번거렸습니다. 3분도 안 돼서 조깅하던 남성이 멈춰 섰어요. 실례지만 길 찾으세요? 네, 호텔로 가는 길을 모르겠어서요. 그는 자기 핸드폰을 꺼내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서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혹시 같이 가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새벽이니까. 5분 뒤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50대 아저씨였어요. 혹시 길 잃으셨어요? 아까 한 분이 도와주셨어요. 아, 그럼 다행이네요. 호텔이 어디예요? 제가 방향이라도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은 새벽 1시에도 낯선 외국인을 도왔습니다. 의심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실험은 더 과감했습니다. 새벽 2시 벤치에서 자는 척했어요. 취객처럼 보이도록 말이죠. 10분이 지나자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한 청년이었어요. 저는 눈을 뜨며 멍한 척했죠. 아, 죄송합니다. 청년이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물 드세요. 집에 가실 수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가 가고 5분 뒤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엔 경비원이었어요.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감기 걸려요. 제가 일어나자 그는 근처 24시간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가서 쉬세요. 따뜻하니까. 아무도 저를 쫓아내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했습니다. 새벽 3시 마지막 실험이었습니다. 비싼 카메라를 목에 걸고 혼자 어둠 속을 걸었어요. 명백한 강도의 타기처럼 보이도록 말이죠. 30분 동안 걸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나가던 택시 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물었습니다. 손님, 택시 필요하세요? 이 시간에 혼자 다니시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청계천의 안전은 우연이 아니에요. 시스템도 아니고 CCTV도 아닙니다. 사람이었어요. 서로를 돌보는 문화, 낯선 사람을 적이 아닌 이웃으로 보는 시선, 그것이 이 공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20년 1호는 완전히 뒤집혔어요. 이제 암스테르담으로 돌아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김 과장과 마지막 미팅을 가졌습니다. 서울시청 회의실이었어요. 저는 48시간 동안 작성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A4 용지 37페이지, 사진 120장, 동영상 41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첫 페이지에 적은 한 문장이었죠. 제가 틀렸습니다. 김 과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도시 안전을 시스템으로만 봤어요. CCTV, 조명, 경찰 순찰, 건축 설계. 이런 물리적 요소들로 안전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청계천은 제게 다른 걸 보여줬습니다. 안전의 본질은 신뢰라는 걸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브뤼셀에서 제가 청계천을 비판했던 이유를 아십니까? 데이터가 너무 좋아서였어요. 통계적으로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1000만 도시 중심부, 24시간 개방, 최소한의 경비, 그런데도 범죄율 제로. 저는 조작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김 과장이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48시간 동안 제가 본 건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정리한 자료를 보여주었죠. 첫 번째, 지속적인 유동인구. 청계천은 24시간 내내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 4시에도 최소 20명 이상이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감시망을 만들죠. 두 번째, 반복적 이용. 같은 사람들이 매일 같은 시간에 나옵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얼굴은 아는 관계가 형성돼요. 이게 암묵적 신뢰를 만듭니다. 세 번째, 상호 돌봄 문화.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개입합니다. 방관하지 않아요. 네 번째, 공간에 대한 애착. 사람들이 청계천을 자기 공간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지키려 하죠.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게 다른 도시에서도 가능할까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문화적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해요. 낯선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요. 유럽은 개인주의가 강해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요. 청계천이 불가능해 보이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브뤼셀에서 가져온 비판 논문 초안이었어요. 이걸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청계천은 과장된 신화라고요. 하지만 이제 이 논문은 쓰레기통에 들어갈 겁니다. 대신 새로운 논문을 쓰겠어요. 청계천이 증명한 것, 사람 중심 도시 안전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요. 오후에는 청계천을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이번엔 관찰자가 아니라 이용자로서였어요. 벤치에 앉아 물을 바라봤습니다. 48시간 전에 저와는 다른 마음이었죠. 그때는 회의적이었는데 지금은 존경스러웠습니다. 이 공간을, 그리고 이 공간을 만든 사람들을요. 옆 벤치에 할머니가 앉으셨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서툰 발음이었지만요.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외국분이 한국말을 하시네. 저는 영어로 물었어요. 자주 나오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와요. 여기가 좋아서. 저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청계천의 가장 좋은 점이 뭔가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사람들이 착해요. 서로 도와주고. 그 단순한 답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착한 사람들. 복잡한 시스템도 첨단 기술도 아닌 그냥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이 이곳을 안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소장님, 암스테르담에서 청계천 같은 프로젝트를 하실 건가요? 저는 창밖을 보며 답했죠.
시도는 해볼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시설은 만들 수 있지만 문화는 만들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배운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자의 역할은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라는 걸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이륙 전 마지막으로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저 어딘가에 청계천이 있고 지금도 누군가 그곳을 걷고 있겠죠. 서로를 지키면서요.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구소 회의실에는 30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제 서울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프로젝터 화면에 청계천 사진이 떴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소장 안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죠. 브뤼셀에서 저는 청계천을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48시간 동안 제가 본 건 가장 정직한 도시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전은 설계가 아니라 관계에서 나온다는 걸요. 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새벽 4시 청계천을 조깅하는 여성들, 벤치에 놓인 노트북을 지켜주는 시민들, 낯선 외국인을 도와주는 사람들. 직원들은 숨죽여 봤어요. 5분짜리 영상이 끝나자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소장님, 이게 정말 연출 없이 찍은 건가요? 네, 전부 실제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암스테르담 운하와 서울 청계천의 비교 데이터였어요. 길이는 비슷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암스테르담 야간 범죄율 연간 340건, 청계천 2건. 암스테르담 유지비용 연간 킬로미터당 60억 원, 청계천 20억 원. 암스테르담 시민 만족도 64%, 청계천 92%. 안나가 물었습니다. 차이가 뭔가요? 저는 준비한 답을 말했죠. 우리는 사람들을 통제하려 했고 그들은 사람들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CCTV를 늘렸고 그들은 이웃 관계를 늘렸어요. 우리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들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시청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3일 뒤 암스테르담 시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판데어 베르흐 소장, 시장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시장실에서 시장 페미케 할세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흥미롭네요. 암스테르담에서도 가능할까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문화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작은 구역부터 시작해서요. 할세마 시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를 승인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좋을까요? 저는 이미 생각해둔 곳이 있었어요. 요르단 지구입니다. 오래된 주거 지역이라 공동체 의식이 남아있거든요. 한 달 뒤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요르단 지구 운하변 800m를 재정비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접근법이 달랐습니다. 먼저 시설을 만들지 않고 주민들을 만났죠. 100명의 주민과 인터뷰했습니다. 이 공간에서 뭘 하고 싶으세요? 어떤 이웃관계를 원하세요? 밤에 안전하게 걸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놀랍게도 답은 비슷했습니다. CCTV를 더 달아달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대신 이런 요청이 많았죠. 벤치를 더 만들어주세요.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게요. 조명을 따뜻한 색으로 바꿔주세요. 덜 감옥 같게요. 작은 공연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요. 우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6개월 동안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개장일,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민 150명이 자발적으로 나와 청소를 했어요. 꽃을 심고 벤치를 닦고 한 할머니가 케이크를 구워왔고 젊은이들이 음악을 틀었습니다. 청계천에서 본 광경이었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야간 범죄율 40% 감소. 주민 이용률 300% 증가.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야간 산책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 20명씩 모여서 함께 걷는 거예요. 혼자 걸으면 무섭지만 함께면 괜찮다는 이유였죠.
어제 한 주민이 제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소장님, 20년 만에 처음으로 밤에 혼자 운하를 걸었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벤치에 앉은 이웃들이 있었거든요. 고맙습니다. 그 이메일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청계천의 기적이 암스테르담에서도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오늘 아침 브뤼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럽연합 도시포럼에서 다시 발표해 달라고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이번엔 비판이 아니라 배움을 이야기할 겁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배운 것, 안전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에서 온다는 진실을요. 창밖을 봅니다. 요르단 운하에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며. 아직 청계천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시작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압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걸요.